한 작품밖에 못 판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대화가가 될 수 있었는가? 과감한 색채와 과감한 선으로 고흐의 그림이나 또 동시대 뭐 고갱이라던가 또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쇠라의 그림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런 사람도 모두 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독일어권에서는 화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걸출한 종교음악 작곡가가 남한에서 느낌 형님이랑 너무 다르다. 남들이 보면 대본이 이미 간 것 같아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짐이 오늘은 이 선생님은 꼭 모셔야겠다. 제가 제작진에게 강추해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전홍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쌤 나오는 그 컨텐츠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에게 칭찬받았어요.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썬킴 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검수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연도 같은 거 외우는 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원경 쌤 같은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살아있는 AI가 아닌가.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예. 11권의 책을 썼고 영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고 So really? 뭘로 그러면? 석사는 런던에서 예술 비평과 경영을 복수 전공했고 박사는 글라스고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딱 맞는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쌤 채널을 보니까 쌤 콘텐츠 보니까 진짜 이쪽은 완전히 선생님 나와버리던데요. 네, 유럽에서 아무튼 공부를 했고 네. 유럽 그 대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 한 2년 정도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뭔가 컨텐츠를 보여주고 나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아니,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약간 애매한 느낌인데 신기하게 그 사람은 공부를 한 걸 계속 써먹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이건 사실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네. 유럽은 한국과는 좀 여러모로 다른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보는 모든 것이 다 공부의 재료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있죠, 솔직히. 네. 미국 가보셨죠? 미국 가실 때 약간 좀 영국 톤을 더 하시죠? 저는 영어를 못해서 원래 그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일부러 영국 색깔을 더 낸다. Water? Can I get a water? 예. 오타 뭐 이런 식으로 예. 발음하죠. 예. 근데 제가 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저의 학교이고 모든 것이 다 저의 스승이다라고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느꼈나 하면 글라스고에서 박사를 할 때 네. 글라스고에 켈빈 그로브라는 그 저기 박물관 겸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그 미술관의 한 방에 뭐라고 써 있나 하면 Every picture tells a story라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그림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들도 다 저마다 그려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딱 그 문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림을 단순히 그림으로 보지 않고 그 그림이 탄생할 때의 어떤 많은 이야기,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또 공간적 배경 같은 것을 공부를 하면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아서 전달되겠구나. 제가 선생님 그 콘텐츠 보니까 이건 나라, 도시 이런 걸로 작품들을 연결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는 사실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탄생할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캐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누드화이든 풍경화이든 네. 정물화이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에 와닿는다는 네. 것을 깨닫게 되고 필라소피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또는 이제 음악을 하면 음악과 함께 들으시는 분들께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유튜브에 진출을 하게 됐고 네.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렇게 네.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원래 미술 전공하셨어요? 원래 미술 전공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원래는 그냥 평범한 학문 전공을 했어요. 평범한 학문?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나왔어요.
아, 주거 환경 나오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늘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선생님 음악까지 건드시는 분이세요? 네. 원래 좋아했던 건 클래식 음악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쇼팽이나 슈베르트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을 늘 듣고 좋아하다가 너무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예술 비평을 조금 전공했고 다시 한국에 가서 직장을 다니다가 40이 되었을 때 벌써 40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네. 40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왜냐면 했고 글래스고까지 갔다 왔는데. 네. 그래서 내가 박사를 해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으니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박사라는 타이틀이 옷에 붙어 있는 브로치 같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치를 달든 안 달든 그 옷을 입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브로치를 달면 그 옷도 빛나고 사람도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증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학위로서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40의 아이들 둘을 데리고 글라스고로 박사를 아, 애기들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4년 만에 박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한국에서 돈 벌었어요. 아, 44세 박사를 받고 그러면 오래 받으신 거예요? 가보경장 직후에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줬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200자 원고지 100장의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다 외웠어요. 2만 자인데요? 원고를 쓰고 PPT를 70장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100개를 만들어서 다 외웠습니다. 그 100개 중에서 이거는 좀 강의로서 컨텐츠가 좀 약하다라는 걸 버리고 80개를 지금 현재도 외워서 그 80개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완전 티네요. F인데요. 인프제인데요. 저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하면 J. 파워 J이시구나. 파워 J. 예. 어쨌든 뭐 간략하게 선생님의 연역을 좀 알아봤고 제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뉴욕을 갔다 왔거든요. 네. I went to New York with my family. Have you ever, been metropolitan? Yes, but long time ago. 메트로폴리탄에 갔다 왔는데 도슨트? 네. 이거 설명해 주는 네, 거? 들으면서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설명만 쭉 하시길래 거기에 보면 방고 작품이 있잖아요. 네. 왜 이게 방고가 유명한지 니네 아나? 몇 작품 팔았게 방고가 살아생전에? 아이 참 자식들.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 한 점을 1890년에 400프랑에 팔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한 작품 팔았다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한 작품밖에 못 판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대화가가 될 수 있었는가. 근데 그것도 그 동생인가 고객인가 사지 않았나요? 태호가 팔았습니다. 자기 동생. 네네. 예, 하여튼 태호라고 이게 그 고우의 그 친동생인데 끝까지 그 고우를 도와줬던 그 친동생이 있어요. 예. 네, 고흐는 이제 1853년에 네덜란드 준데르트라는 시골 마을에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낼 수가 없어서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화랑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런던 지점에서도 일을 했고 파리 본점으로 발령을 받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랑을 그만두죠. 아버지의 직업을 잊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은 과외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고흐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는데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입시에서 떨어집니다. 사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탄광촌에 가서 보고수 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원래 알고 계신 거죠? 아니요 강의 그 80개 중에 있는 겁니까? 네, 1년 만에 그 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목사 자리를, 신부 자리를? 아니요, 그 전도사 자리를. 네. 왜냐하면 그를 고용했던 전도회에서 고흐가 설교하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본인이 흥분하면서 설교를 해서 광부와 광부 가족들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30이 가까웠는데 직업도 없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때 고흐는 자기가 화가가 되겠다고 선언해요. 가족은 이 고흐의 선언에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30이 가까웠는데 미술학교에 한 번도 안 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필화랑에서 일하고 있던 동생 태호가 내가 보기에 형은 가능성이 있으니 형이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보내면
내가 그 그림값을 주겠다. 나중에 내가 이 구필화랑을 통해서 그림을 팔면 된다. 아, 동생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그려서 동생에게 보내면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흐는 태호에게 거의 800여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됐고 10년 가까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그림들이 갔고 그 그림과 함께 편지가 가서 고흐의 편지가 된 것이죠.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흐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욕을 가진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흐가 10년이나 그림 그렸어요? 습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81년에서 82년 사이고 네. 습작을 어느 정도에서 최초의 걸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은 1885년에 나오게 됩니다. 감자 먹는 사람? 네. 왜 처음 들어보지? 암스테르담의 반고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고 그 네. 보리나주의 광부 가족이 커피와 찐 감자만 가지고 진짜 알아요. 이거. 네. 아니, 근데 왜 살아생전에 한 작품밖에 못 팔았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마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티스는 누구예요? 앙리 마티스라고 1905년에 모자를 쓴 여인을 그림으로써 야수파라는 새로운 유파를 시작한 현대 그 화가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 모자를 쓴 여인이라고 찾아보시면 그림이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색채가 모든 어떤 그림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아멜리를 그린 그림인데 진짜 화려하다. 네, 다양한 색채를 실험함으로써 컬러라는 것이 그림의 구성 요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티스가 아마 1869년생일 겁니다. 빠른 육구란 얘기가 있던데. 예, 르누아르는 1841년생이거든요. 네.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네요. 르누아르는 만년에 니스 근처 카네슈르메르라는 마을에서 은둔했는데 네. 그보다 젊은 마티스가 르누아르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르누아르가 마티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지 나는 자네의 그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 같으면 파란색을 이렇게 쓰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 자네의 그림은 파란색을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썼는데 파란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앉아있거든. 네.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마티스가 자신보다 후배인 피카소에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모두 인식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 인식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나 하면 네. 고흐의 동시대인들은 고흐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왜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그렇죠. 저에게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동시대인들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벽 너머에 고흐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고흐의 그림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기조였습니까? 이 그림으로 인식을 받으려면? 고흐가 거의 1888년 2월에 아르레 가서 그때부터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해서 1890년 7월에 사망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인상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같은 화가들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세계에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를 화가의 주관으로 인해 포착해서 캔버스에 감각적으로 옮기는 그 인상파 스타일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은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과감한 색채와 과감한 선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더욱 주관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모네나 마네의 그림, 르누아르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고흐의 그림이나 또 동시대 고갱이라던가 또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쇠라의 그림이라던가 이런 그림은 이상한 그림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썸킴 형님이랑 너무 다르다. 결이 너무 달라. 왠지 1888년 2월 딱 그대로일 것 같아. 형님 사랑합니다. 네. 반고흐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흐가 그림을 막 배우려고 하던 당시에 이미 네덜란드의 레이크스 뮤지엄이라는 국립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네. 그 국립미술관에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렘브란트 유명하죠. 빛의 제왕. 네, 렘브란트는 거의 80점 이상의 자화상을 그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화상에서 보여주는 어둠 속에 가려진 렘브란트의 진실 이런 것을 고흐가 계속 따라하려고 했어요. 고흐도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네. 렘브란트도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린 화가인데 두 사람이 모두 네덜란드 사람인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렘브란트의 많은 자화상을 보고 고흐도 자화상을 그리게 된 것이고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죠. 고흐는 인물화를 그리고 싶어 했지만 모델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그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돈 많이 벌었잖아요.
1642년에 이제 야경이라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게 그리게 뭐 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츠 코크 반닝 대장의 민간 경비대원들을 그린 그림인데 네. 렘브란트가 그린 장르는 무엇인가 하면 집단 초상화입니다. 민간 경비대라는 것은 당시에 자기가 모든 갑옷과 무기를 자기가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번 사람들만 민간 경비대원들이 될 수 있었고 아, 그럼 다 이쪽이 귀족이었던 거예요? 네덜란드에는 귀족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시민이겠죠. 성공한 상인 계층. 네덜란드는 1579년에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신교의 한 분파인 칼뱅파를 받아들였고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는 카톨릭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 후에 전쟁을 했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달성하지만 사실상 1609년에 휴전을 한 이후로 네덜란드는 계속 독립국가였어요. 아, 소름 돋아 지금. 네덜란드는 상인과 시민 계층, 특히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독립을 주도했기 때문에 독립을 할 때 처음부터 군주와 귀족이 없는 공화정을 채택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허세도 있겠다 이거. 니네는 이렇게 돈 내고 그림 못 그리잖아. 네. 나는 그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겠네요. 성공한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쇼업하기 위해서 예.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광고는 지금 끝났습니다, 선생님. 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으로는 음악가들이 유명한 것 같고 네덜란드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화가가 유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사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1517년에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 대학 교수 마르틴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의 면죄부 판매에 아니 선생님 남들이 보면 대본이 이미 간 것 같아요. 대본이 한번 쭉 돌고 한 재작년 이맘때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이 예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마르틴 루터. 네. 예, 면죄부를 뒤집고. 네.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바티칸. 네. 아. 1606년부터 1626년까지 120년 동안 이 성당을 지었거든요. 1606년부터? 6년부터 1626년까지. 아, 죄송합니다. 1506년이네요. 1506년. 예. 율리우스 2세가 짓기 시작해서 22명의 교황과 12명의 건축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런 사람도 모두 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던 레오 10세조차도 그 건축비를 다 대지 못했고 이탈리아잖아요, 메디치 가문. 네,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데 메디치의 둘째 아들이 레오 10세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되고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작센의 선제후가 이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키자 작센 사람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에게 면죄부를 신부는 사라고 하고 선제후는 사지 말라고 하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제후가 뭐예요? 아, 선제후가 뭔가 하면 신성 로마 제국 이라고 해서 지금의 독일어권과 오스트리아를 모두 합친 이름뿐인 제국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여기에 300개의 공국이 있었고 호울뿐이지만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선거에 의해서 선발됐는데 그때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선제후라고 부르고 7명이 있었습니다. 마인츠 트리오, 킬른의 대주교, 라인 궁정백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작센 공작, 보헤미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 황제. 아, 황제. 신성로마 예. 제국의 황제. 황제. 선생님 약간 지금 화나셨어요? 좀 약간 답답한 학생인가요? 네. 아, 그 선제후가 막강했겠네. 네, 파워가. 그 일반적인 제후보다는 더 높은. 근데 그 선제후가 면제부 판매를 금지해서 마르틴 루터에게 대중이 가서 물어봤을 때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사지 말라라고 하면서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자기의 의견을 쓴 95개조의 의견서를 써서 비텐베르크 성에 붙여요.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루터를 지지하는 반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기게 되면서 유럽은 카톨릭과 개신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레오 10세가 겁나게 싫어했겠다.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먼저 시도한 예를 들면 보헤미아의 얀 후스 같은 인물은 결국 교황
요한 23세에게 소환당해서 1415년에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선제후들, 그리고 독일의 그 제후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루터를 보호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독일의 제후들은 교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아 그래야지 자기가 짱이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1조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 하기도 했고, 그 마르틴 루터가 한 95개조에 교황의 지금 약간 짜증났죠. 아 이 새끼 뭐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못 알아듣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아 너는 복잡한 얘기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보고 그게 약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되게 길어져.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교황이 로마에 있으니까 네. 지리적으로 로마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지만 독일어권은 이미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교황령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멀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교황에게 복속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교황의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던가 여러모로 이미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지금도 독일 하면 철학이라고 좀 생각이 되잖아요. 진지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독일 사람들의 성정상 교황이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성정에 맞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신앙적인 이유로 독일어권은 교황에게 이탈하려고 했고 네. 그 이탈의 불씨를 마르틴 루터가 던진 셈이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유럽은 개신교 유럽과 카톨릭 유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와중에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그 당시에는 뭉뚱그려서 플랑드르라고 불렀고 모두 스페인 합스부르크,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의 저주. 네네네 그 주걱터. 네, 주걱터. 그렇게 해서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는 1700년에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가 죽으면서 멸손해요. 합스부르크가. 네, 스페인령 합스부르크.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 아무튼 그 플랑드르가 아무튼 이건 뭐죠? 아무튼은 다 설명하면 아니 그냥 굵직굵직하면 해주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요. 그럼 다시 스페인 합스부르크로 네. 돌아갈까요? 1492년에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모두 이기고 통일 스페인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유럽이 빠르게 개신교 유럽과 카톨릭 유럽으로 나뉘어지죠. 네. 그런데 스페인령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스페인은 우리가 막 이슬람의 세력을 내쫓았으니까 우리가 순수한 카톨릭 세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네. 그래서 이 1492년에 레콩키스타를 완수한 것도 있고 여왕 이사벨라의 지원으로 세척의 배를 받은 제노아 사람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가 그때 열리는 거잖아요. 네, 이미 148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인도양으로 나갔고 지금 인도 몇인지 아세요? 아니요. 인도네시아. 아, 예, 그래서 1488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은 유럽에서 최초로 유럽 외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 남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은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페인은 파산하죠. 왜냐하면 그때 들어온 은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순수한 카톨릭 국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당을 짓는 데 다 썼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스페인은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강수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스페인의 황금기는 1588년을 마지막으로 저물게 되는데 그 저무는 스페인의 황금기를 마지막으로 빛낸 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에고 벨라스카요? 너 알아? 너는 쌤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디에고. 네,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있어요.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와 펠리페 4세 일가를 그린. 이거 봤습니다. 저 이거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5살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있고 네. 저 펠리페 4세가 2번 결혼했는데 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9번째 아이거든요. 근데 저 9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8명의 아이 중에 공주 하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친혼의 부작용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허약했던 거예요. 스페인령 합스부르크니까. 예. 나중에 저 공주는 결국 16살 때 그 자신의 삼촌이자 사촌인 레오폴드 1세에게 시집을 가서 4명의 아이를 낳는데 3명은 사산했고 22살에 죽어요. 거울을 보시면 거울 속에 왕과 왕비가 보이거든요. 오, 그렇네. 필리페 4세와 그의 아내입니다.
벨라스케스가 그리는 와중인데 국왕부처가 구경을 하러 궁정 내 스튜디오에 온 장면을 그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분이 나왔죠? 왜 독일, 오스트리아는 음악가가 많고 예.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주장했나 하면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려고 한 것 자체가 교회의 부패를 불러왔다. 성당의 건물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거나 성당 안을 성상과 성화로 장식하는 것이 부패의 원인이었다. 개신교는 성상과 성화로 예배당을 장식하는 걸 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당 안을 그렇게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나 성화나 화려한 건물로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인들이 주일에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술품으로의 장식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미술품으로 또는 건축으로 예배당을 장식하는 것을 개신교가 금했으니 개신교는 그 미술이 들어갔던 자리에 뭘 넣었냐면 음악을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 칸타타 이런 것들이 칸타타? 칸타타는 그 커피잖아요. 기악의 기본 형식이 소나타면 성악의 기본 형식이 칸타타인데 루터교에서 칸타타는 뭘 말하나 하면 한 번의 예배를 진행할 때 여러 번의 독창이 나오기도 하고 다 같이 회중이 부르는 합창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한 번 교회에서 네. 예배를 볼 때 그때 6곡이나 7곡 정도의 독창과 합창을 묶어서 만든 교회 음악의 한 단위를 칸타타라고 그러니까 메들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찬송가 대여섯 개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를 그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어권에서는 화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걸출한 종교음악 작곡가가 나타나면서 독일어권에서 주도적인 예술은 미술이 아니라 음악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와, 너무 깔끔하지 않니? 와, 쌤, 저 소름 돋았어요. 와, 대진대. 그러면 우리 쌤 이거 재밌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네. 화가 쪽에 우리가 제일 알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러면 이쪽에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쪽으로 빗댈 수 있는 음악가는 누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견한다면 음악가는 바흐가 맞을 것 같아요. 바흐? 바흐가 뭐 있지? 노래 뭐 있죠? 바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무반주 첼로 모음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마테순환곡, 요한순환곡, 비단조 미사, 후가의 기쁨. 근데 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런 음악들을 모두 만들므로써 독일 음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최초의 전범을 제공했고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같은 후대의 독일 음악가들이 다 받아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미술에서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뭔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보여줬고 네. 그렇게 발전의 근원을 제시한 예술가가 미술에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면 음악에서는 바흐가 되겠죠. 핸델은 왜 음악의 어머니예요? 그것은 옛날에 일본 교과서에 그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핸델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죠. 둘 다 동갑입니다. 1685년에 태어났어요. 바흐는 평생 라이프치, 바이마르 같은 구동독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1750년에 사망했고 네. 핸델은 1711년에 영국으로 가서 그 이듬해에 영국으로 귀화하고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앤 여왕과 조지 1세 궁정음악가로 일하다가 1759년에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런 거는 다 일본식에서 넘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선생님으로 붙이자 그러면 바흐는 어떤 닉네임을 좀 붙이고 싶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가 맞는 것 같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브람스 같은 독일 음악가들은 모두 바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도 음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발디가 음악의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사계? 사계라는 음악은 협주곡의 전범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범? 협주곡의 좋은 예를 보여주긴 했지만 네.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흐는 음악이라는 것이 신에게 바치는 찬양이자 동시에 인간의 영혼의 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여러 음악을 통해서 보여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독일 음악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바흐라고 생각이 되고, 핸델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독일에서 할레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탈리아 음악과 특히 오페라에 대해서 배우고 영국에 가서 오라토리오와 또 여러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자기의 음악적 지평을 넓힌 사람이기 때문에 바흐에 비해서 훨씬 더 국제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아. 그러나 독일 음악의 정신은 바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재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쌤은 누가 짱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뭐